여기 보시면 이 뭐 뒤에도 있으니까 이 수치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이는 수치들, 이 RA에서 이 민 프레셔가 얼마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이 얼마고, 이런 수치들을 정확하게 좌심실, 뭐 좌심방, 이 폐동맥의 그 압력, 이 폐동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수완간츠 카테타를 넣잖아요. 이 수완간츠 카테타를 넣으면 이 보면은 이런 압력이 보여요. 이게 정상적인 압력을, 이게 풀마의 아테리 프레셔의 정상적인 압력을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심방의 이 민 프레셔와 세츄레이션, 우심실의 이 프레셔, 그 다음에 좌심방의 프레셔, 좌심실의 프레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정확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상 값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수술실에 들어와서 그 환자의 여러 가지 뭐 수완간츠 카테터라든가 A라인이라든가 뭐 A라인 프레셔라든가 아니면 뭐 피무랄 라인의 프레셔라든가 이런 프레셔의 값들이 있잖아요. 지금 수술실에 들어와서 어떤 그 질병에 의해서 이제 환자 이 심장에 대한 질병에 의해서 이런 값들도 다 변하거든요. 이런 값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어떻게 수치가 변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이제 환자가 이제 어떤 상태다라는 걸 이제 심폐기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정상값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수술실의 이 값은 뭐 예를 들어 뭐 에올틱 밸브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마이트랄 밸브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이제 이런 수치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 웨이브라던가 아니면 그 수치라던가.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예를 들어 정상값보다 이 수술실에 들어와서의 값이 만약에 안 좋았어요. 근데 수술을 해줬더니 얘보다는 좋아졌고 정상값보다는 안 좋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나빠진 걸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환자가 수술이 돼서 이 정상값에 비슷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어느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어느 한 시점만을 보고 그 환자를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시점을 놓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사진들이 잠깐. 그 시점만 보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봐서, 이 ABGA 우리가 그 판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시점에 그 ABGA 결과만 가지고는 그거를 그 환자의 판단을 하면 안 돼요. ABGA를 보통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ABGA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똑같이 줄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 추세를 보는 거예요. 만약 PO2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 ABGA 보는 거. 폐하도 있을 거고. 폐하부터 시작해서 우리 ABGA 보는 것도 나중에 다시 다 설명을 드릴 텐데, ABGA도 보는 순서가 있어요. 폐하 다음에 뭐 있어요? 폐하 밑에. 이거 있죠, 이렇게. 네? 이거 다 한번 볼 거예요. 이걸 순서대로 봐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ABGA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만약에 PCO2나 이 바이카보네이트라든가 이 수치가 그냥 유지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점점 좋아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봐야 되는 거지, 수술하면서. 어느 한 시점에 이 ABG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BG만 딱 보고, 이 환자는 나빠, 좋아,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체외순환을 하면서. 그래서 이 그림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이 그림에 대한 정상 수치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뭐 나중에 또 계속 아주 지겹도록 아마 들을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맨날 반복해서 많이 하거든요. 수술에 얘기했지만, 그때 저번 시간에 다 들었었죠. 뭐 이제 코로나리라던가 뭐 밸브 서저리, 에올타 서저리, 뭐 캔서 리섹션이라던가 뭐 엠볼리즘을 뭐 인트라카디악 안에 엠볼리즘을 제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술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리 서큘레이션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체외순환을 우리가 하면서
뭐 캐비지를 한다 예를 들어 수술을, 그러면 캐비지를 하는데 우리가 뭐 대충 다 알잖아요. 뭐 리마를 연결해서 뭐 LAD다 보통 뭐 일반적으로 연결을 하고, 뭐 아니면 뭐 다이아고널에도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수술을 뭐 사피너스 베인 같은 경우는 뭐 RCA 뭐 PDA라던가 뭐 아니면 PL 이런 데다 연결을 하거든요. 뭐 라디알 아트 같은 경우는 뭐 OM에다도 연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토미도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그 어디쯤 수술을 하고 그 서전마다 수술하는 그게 좀 틀려요. 이게 만약에 수술 방법이 우리가 OP 캡이 있고 캐비지가 온펌프 캐비지가 있잖아요. 이 OP 캡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보통 LAD에 먼저 가장 연결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일단 LAD의 플로우를 순서가 좀 틀려요. 이제 심장 멈추고 하는 거랑 뛰고 하는 거랑, LAD에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막혀서 이 뒤에 LAD 레프트 서브클라비안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연결을 해주면 피가 가니까 심장이 좀 잘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LAD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 서전마다 순서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순서에 OP캡은 결국에는 뭐 심폐기가 우리가 뭐 관여할 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스탠바이는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온 펌프 캐비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심장을 또 세우냐 안 세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아나토미는 알면 좋아요. 계속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 몰라도 그냥 맨날 LAD 리마 LAD 어디 연결하고 이런 순서가 있어요. 서전마다 좀 틀리긴 한데 거의 뭐 일반적인 거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서전 따라 좀 틀려요. 그런 거를 이 체외순환사가 알고 수술을 해야지. 그다음에 여기 온펌프 캐비지 할 때도 이런 어떤 증상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온펌프 캐비지 같은 경우 할 때 이 심장을 이렇게 자꾸 제끼잖아요. 심장을 이렇게 들어요. 뭐 에이펙스를 들던 뭐 이쪽이 이제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인데, 이 왼쪽을 들을 때 보통 이제 이 랩트 벤트리클이 자꾸 눌리기 때문에 이 혈압이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근데 또 이 오른쪽을 들을 때 있잖아요. 펌프를 돌릴 때, 그럼 여기 아래에 이게 캐놀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또 드레인 자체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어디 수술을 할 때 어떤 증상이 생긴다, 심폐기에서 이런 거를 좀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이쪽 아래 쪽에 캐놀레이션, 이 SBC와 IBC에 각각 이 바이카발로 캐놀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이게 크게 지장은 없는데, 보통 캐비지 할 때 투스테이지 캐놀라 많이 쓰거든요. 뭐 3446, 3240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게 좀 이제 심장이 들리면서 이 안에서 좀 캐비테이션이란 증상도 캐비테이션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증상들 때문에 드레인이 좀 잘 안 돼요. 리저버의 볼륨이 조금씩 자꾸 줄어들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수술할 때 어디쯤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수술하면서 좀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펌프를 돌리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수술을 어디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시점에 맞춰서 체온을 다시 리워밍을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온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걸 잘 모르고 있고 뭐 체온이 떨어져 있는데 서전이 뭐 체온 올려라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체온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서전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술을 어디 하는지, 지금 어디쯤 했는지, 뭐 지금 중간인지 아니면 막바지인지 이런 거를 좀 유심히 잘 봐야지 체외순환 과정도 맞춰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 수술은 다 끝났는데 아직 체온이 못 올라와서 만약에 체외순환을 뭐 30-40분 더 해야 된다 이러면 결국에는 환자한테 손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과정이 없도록 수술 순서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기했죠. 이것도 온펌프 캐비지와 오펌프 캐비지로 나뉘는데, 온펌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심정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심정지를 안 하고, 심정지를 안 한다는 건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를 안 하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는 이 온펌프 캐비지가 뭐 그렇게 뭐 체외순환에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볼륨 조절도 되게 쉽고, 뭐 드레인이 조금 안 돼도 뭐 크게 뭐 환자가 뭐 웨이브가 좀 환자가 심장을 좀 그 이젝션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 온펌프 캐비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쉽거든요. 그래서 서전 선생님들도 보면 처음에는 좀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제 펌프를 해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가 좀 발전 조금 지나서 이제 온펌프 캐비지로 넘어가요. 카디오플레지아를 안 주고 심장이 어느 정도 좀 뛰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어펌프 캐비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보통 단계가 이렇거든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어펌프 캐비지로 넘어가는 건 크게 많이 못 봤어요. 보통 좀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펌프 캐비지로 넘어가고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전 선생님들도. 뭐 판막 수술은 뭐 다들 아시죠? 이 풀모널 아테리는 어른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 어른 풀모널이 수술하는 건 전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소아에서는 많습니다. 소아는 뭐 어차피 심장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아 수술은 심장 기형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에 또 풀모 아테리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풀모 아테리 뭐 밸브라던가 풀마의 밸브라던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소아에서는 이 수술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어덜트에서는 거의 이제 에올틱 밸브와 마이트럴 밸브와 이제 트라이커스트 밸브를 가지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순서를 계속 수술하면서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 서전하고. 그 오래 맞춰봐야지가 제일 좋은데, 그 뭐 배진쌤이라던가 뭐 이제 이제 시작하시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든 과정이 좀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은 보통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고, 이 다이섹션 같은 경우도 이 에올타 서저리 할 때 이제 클래시파이케이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고,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다이섹션과 하나는 애뉴리즘이에요. 이 애뉴리즘을 나누게 되는데, 다이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고, 타입을 1, 2, 3 드베키의 경우에는, 스탠포드는 A와 B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애뉴리즘의 경우에는 이제 크로포드의 이제 클래시파이케이션이 있고, 그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나중에 그 파샬 바이패스, 그 랩타드 바이패스 관련돼서 제가 또 얘기를, 그것도 되게 그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줄 텐데, 그 잘 안 하는 수술이라 그 조금 뭐 그래도 안 한다고 뭐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 그건 다른 거니까 그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도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타입 저번에 다 설명했죠. 이쪽 타입 3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이거 메토닉 그 선생님들은 잘 알 텐데, 이 테바를 많이 해요. 이 테바라는 경우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스텐트를 이 혈관에 넣어서 이 다이섹션 된 부분을 아예 막아버려요. 그래서 피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이거는 이제 비침습적이니까 수술보다는 비침습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도 뭐 이게 돼야지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테바를 하더라도 또 이거 보통 타입 3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도 많이 하고요. 약물 치료로 혈압을 좀 낮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물 치료를 보고, 만약에 병이 더 진행을 하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여기서 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내과적으로 엔도바스큘러를 하던가 테바로 하던가, 아니면 이제 이 부분을 할 때는 뭐 파샬 바이패스라던가 아니면 뭐 랩타트 바이패스를 이 두 가지를 하나 이용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해서 여기하고 잘라서 이제 그라프트로 연결을 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 나머지 두 개는 요거 같은 경우는 타입 1 같은 경우, 타입 A나 타입 1 같은 경우는 이 어센딩부터 시작해서 이 아치까지 다 거의 갈아주거나 아니면 헤미아치까지만 이렇게 갈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헤미아치를 할 거냐, 뭐 이거 이제 보통 다 갈면 토탈아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토탈아치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 이제 심폐기도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좀 많다기보다는 좀 더 복잡해요. 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CA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토탈 서큘레이터 어레스트고 다른 말로는 HCA라는 말이 있어요. 하이퍼서믹 서큘레이터리 어레스트라고 그러는데 TCA는 체온이 안 떨어져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이 머리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머리가 5분이면은 뇌세포가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미 한 3분 정도부터는 이미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분에 지나면 뭐 거의 다 죽는다고 보면 되는데, 이 하이퍼서믹 서큘레이터 어레스트 하는 그 목적은 결국에는 이 세레브랄을 이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그래요. 수술 잘 해놨는데 뭐 머리가 잘못되면 뭐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많습니다. 뭐 다이섹션은 제가 한번 그 완전 정리해가지고 완전 만들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다시 다시 또 얘기를 해줄 텐데,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는데 올릴 게 뭐 순서가 막 대기를 하고 있어서 천천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가 언젠가 끝나겠지 이러면서. 뭐 벤탈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뭐 데이비드 프로시저 이런 것도 어떻게 수술하는지 뭐 이런 것도 대략은 다 알고, 순서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심폐기는. 그러니까 벤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심폐기가 알고 있어야지. 그 심폐기가 이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PA도 마찬가지예요. PA도 서전이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 순서를 알고 가야 되는 거지. 이걸 모르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심폐기도 난리가 나고 뭐 PA도 엄청 혼날 거고 심폐기도 혼날 거고 많이 뭐 예전에 저도 많이 혼났으니까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카디오풀모나리 바이패스 같은 거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이거 사진은 내가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좀 바꿔놨는데, 이 카디오풀모나리 바이패스의 경우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이 셋업입니다. 셋업. 솔직히 우리가 이론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이론 공부를 일부러도 많이 시키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예전에 시문학 안동 다니면서 한 2년 반 동안 교육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셋업이에요. 셋업. 이 셋업을 정확하게 시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어떤 지식을 알고 있어도 이게 셋업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뭐 영중이도 잘 알 거고, 제가 셋업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왜 그러냐면 셋업만 잘 돼 있으면 내가 어떤 이론은 잘 몰라도 그냥 환자가 완전히 죽진 않아요. 실제 그냥 아주 안 좋게 얘기해서. 셋업이 잘못돼서 셋업 쪽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경험도 없는데 셋업까지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진짜 문제가 돼요, 그거는. 그래서 셋업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셋업 동영상을 따로 올려놨던 이유도 뭐냐면, 이 셋업을 할 때 정확한 순서를 지켜서 해야 됩니다. 정확한 순서를 지켜서. 내가 우리 병원의 특성에 맞게 그 회로를 다시 다 만들고, 그 정확한 순서를 지켜서 그 순서에 맞게 계속 수년간, 수십 년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머전시 상황에서 어떤 이쪽 회로나 어떤 응급 상황에서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시네이터나 뭐 이런 것도 거의 제품을 보면 한 제품만 주로 체외순환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도 뭐냐면 자기 병원의 회로에 맞는 옥시네이터를 보통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옥시네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능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요즘 옥시네이터가 거의 성능은 뭐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거의 비슷해요, 성능은. 근데 이제 생긴 모양이라던가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좀 더 빨리 준비할 수 있고 좀 더 편하고 이런 거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셋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많습니다. 뭐 멤브레인 옥시네이터라던가 뭐 우리가 이제 병원의 사정에 맞게 이제 주문 제작하게 되는 튜빙팩도 있을 것이고, 이 헤드 펌프가 뭐 센트리퓨갈이냐 아니면 롤러 펌프냐에 따라서 셋업하는 방법이 좀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키드니의 역할을 하는 헤모 컨센트레이터나 뭐 헤모 필터라는 말도 쓰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심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카디플레지아 딜리버리 세트가 필요하죠. 뭐 블러드냐 아니면 크리스톨로이드냐. 이것도 그러니까 설치 방법이 또 다르고 주입 방법이 틀려요. 이 블러드 카디플레지아 같은 경우도 이 블러드 카디플레지아 같은 경우 그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세포 외 타입이 있고 세포 내 타입이 있어요. 인트라셀룰라 타입이 있고 익스트라셀룰라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트라셀룰라 타입이 뭐고 익스트라셀룰라 타입이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어떤 ADP가 ATP로 변하고 그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러는 것들. 만약에 익스트라셀룰라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드 카디플레지아 같은 경우를 주로 익스트라셀룰라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익스트라셀룰라 타입은 이제 특징을 하나 그냥 얘기를 하자면 줘야 되는 시간이 짧아요. 뭐 블러드 카디플레지아 같은 경우는 뭐 20분 뭐 아니면 25분마다 한 번씩 줘야 되고, 근데 이제 인트라셀룰라 타입 같은 경우 뭐 HTK 솔루션이라고 있죠. 뭐 브레시나이더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델리도 솔루션 같은 경우 이런 거는 그 책에 그 회사에 나와 있는 거는 3시간입니다. 3시간 한 번 주입 2000cc를 그 원샷 주입을 한 다음에, 뭐 델리도 같은 경우도 뭐 그 1시간 30분 정도 거의 유지를 하고 있죠. 한 번 주고 나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카디플레지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그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 병원 셋업인데, 보면 이 화면에 보시면 이런 안전장치들 있잖아요. 그 병원에서 쓰는 안전장치들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안전장치를 사용을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레벨 센서라던가 이게 뭐냐면 버블 센서거든요. 이거는 레벨 센서고, 얘는 로어 레벨, 얘는 어퍼 레벨인데, 이 레벨 센서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심폐기가 3명 4명 있어도 리저버 줄어드는 거 잘 못 찾아요. 수술하다가 진짜로 리저버가 훅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거를 못 찾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그냥 에어가 훅 타서 이렇게 가서 환자한테 그냥 가버려요. 에어 엠볼리즘 돼서 환자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만약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서 클램프를 했다 쳐요, 이렇게. 그럼 이 안에 공기는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러면 또 이것 때문에 또 시간이 또 지체되고 환자한테 피해가 가게 되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 세이프티 장비는 무조건 그 병원에 있는 건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있는 거는. 특히 중요한 거는 레벨 센서, 버블 센서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레벨이 내려오면 그 펌프마다 딱 레벨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알람을 울려준다던가 그런 소리를 해서 우리한테 그 워닝을 해주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확인을 못하는 순간 잠깐 한눈 이렇게 한 1000cc가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몇 초 안 걸려요. 한 10초, 15, 20초 이내로 그냥 훅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을 한눈 팔고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에어 펌핑을 한다는, 그 말 그대로 에어 펌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꼭 사용을 해주기를, 제일 좋은 안전장치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얘는 S5거든요, 펌프가. 얘도 레벨 센서가 있고 버블 디텍터가 있어요. 뭐 저는 여기 지금 따로 그 메드트로닉의 560 장비에 이게 센서가 다 같이 나와서 이게 편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S5에 있는 장비도 아마 그 배진 선생님도 아마 그 장비 이걸 샀으면 거기 센서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 전남대병원에서 좀 물어보고 꼭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거 사용을 안 하면 진짜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영중이는 한번 얼마 전에 경험을 했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 벌어집니다, 정말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펌프도 이제 이건 다 소모품이죠. 이런 거는 아트리알 필터고 옥시네이터고 뭐 해모 필터가 있고, 펌프도 보면 이제 이거는 EBO라고 그래가지고 이 펌프에 다 이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그 비너스 오클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적으로 해서 이제 오클로더를 실행을 하는 거고, 얘는 메인 펌프고요. 얘는 카디플레지아, 얘는 이제 그 벤트 LA나 LB, 얘는 뭐 루트 벤트도 사용할 수 있고, 얘는 카디오토미 서컨입니다.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다 이런 거 모니터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설정창들이 다 있어요.
이걸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도 이거 제가 영상 한번 찍어가지고 올릴 텐데, 뭐 프레셔 설정, 뭐 레벨, 디텍터, 뭐 버블 다 프레셔 설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A라인 프레셔 설정이라던가, 프레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설정을 해주면 뭐, 이 롤러 펌프를 사용하고 있으면, 만약에 A라인을 이 250에 내가 알람을 울리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 A라인 프레셔가 25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람을 계속 울려줘요. 크게. 하이 프레셔가 걸린다고. 카디오플레지아도 마찬가지로 얘도 카디오플레지아도 설정을 해놓으면 카디오플레지아가 높은 압력이 걸리면 얘는 자동적으로 플로우가 줄어요. 환자한테 코로나리에 압력이 많이 걸리면 코로나리 인저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펌프마다. 근데 나중에 그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그림이 아마 그 펌프 책에 보면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이 펌프를 회로를 보여주는 그 회로인데, 이것도 한 번씩 다 천천히 보고 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분지가 되고 이런 걸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거 난 딱 보면 지금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안 쓴다고 저번에 얘기해서 잘 안 쓰는 병원 거의 없다고. 보통은 그냥 라인이 일로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런 라인들이. 외국은 써요. 저도 가서 봤는데 이거를 써요 실제. 왜냐면 그 필드에서 그 떨어져 나온 조직들이 다 이 리저버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걸러주려고 이거 한 번 더 쓰거든요. 근데 이거 쓰기가 되게 좀 신경이 많이 가요. 되게. 이것도 그렇고 전체 좀 한번 다, 이거는 뭐 됐었죠. 오늘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 심장 수술에 심장 수술에 그냥 말은 거창하게 해놨는데, 이제 심장 수술에서 이 심장 수술에서 사용하는 뭐 약이라던가 아니면 체외순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처음 뭐 이제 심폐기를 다 셋업을 하고 이제 체외순환이 이제 진행이 되기 직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뭐 라인도 다 위에 올려주고 뭐 라인 프라임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헤파리나이제이션입니다. 그 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컨트롤이거든요. 컨트롤 ACT. 내 유튜브에 제가 저거 올려놨는데 봤어요? 헤파린 반응 곡선? 헤파린 반응 곡선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라고 올려놓은 건데, 근데 그거를 실제 그렇게 사용을 해서 쓰면 그 헤파린 양이 많이 줄어요. 우리가 보통 케이지당 300유니트 주잖아요. 다른 병원마다 뭐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외국 책에는 300에서 400유니트를 준다고 나와 있어요. 400유니트 주는 병원도 실제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300유니트를 주고 ACT 값이 480초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480초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400초가 나오는 환자가 있고 만약에 뭐 70초가 나오는 환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는 그 세컨으로 애드할 때 어떻게 주냐면 100유니트 주거든요. 보통 케이지당. 그죠? 이렇게 주죠. 대부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100유니트를 주는데 얘의 100유니트와 얘의 100유니트가 같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헤파린 양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헤파린 반응 곡선을 그려서 그거를 이제 헤파린 반응 곡선에 따라서 그 양을 주는 겁니다. 거기도 유튜브에 올린 내용도 보면 뭐 400초냐 420초냐에 따라서 뭐 어떤 건 케이지당 80유니트가 들어가고 어떤 거는 뭐 60유니트인가 들어가고, 환자마다 좀 틀려요. 이게 환자마다 그 반응에 따라서. 이 헤파리나이제이션을 이제 케이지당 300유니트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보면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응고폭포라고 있잖아요. 이게 응고폭포거든요. 보면 이게 내인성 인자하고 외인성 인자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공통 인자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헤파린은 어디에 작용하냐면 여기 프로트롬빈 2를 이 트롬빈으로 바꾸는 얘 인자가 있어요. 얘를 프롤롱을 시켜버려요. 여기다 작용을 못하게. 그래서 얘가 연장이 되면 얘가 일로 반응이 안 되니까 응고가
이 프롤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피브리노젠을 피브린으로 바꾸는 이 트롬빈에다가 헤파린이 두 군데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와파린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판막 수술하고 이런 환자들 많이 먹잖아요. 와파린 같은 경우는 작용하는 기전이 짝짝 이런 식으로 이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와파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INR을 보통 그 정상 이상으로 맞추잖아요. 뭐 2.5 정도 이렇게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 조절을 하기 위해서 뭐 병원에도 계속 와야 되고, 헤파린 같은 경우는 이게 헤파린이 그 분자량을 보면 이 저분자량이 있고 이 고분자량이 있어요. 이 고분자량 헤파린은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저분자량과 고분자량의 차이는 이 하프라이프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물질은 다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 이 하프라이프라고 그러는데, 이 저분자량의 헤파린 같은 경우는 이 반감기가 1시간에서 보통 2시간 정도 돼요. 보통 1시간 정도 잡는데, 그래서 우리가 ACT 같은 경우 이 고분자량 자체는 우리가 뭐 있어도 쓰면 안 되니. 왜냐하면 이게 고분자량은 그 만약에 줬으면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만약 안 빠져나가고 오래 그 혈중에 머물러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헤파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저분자량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감기는 1시간에서 2시간. 그래서 보통 우리가 ACT를 이 30분 간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CT 보통 하죠. ACT 30분 간격으로 측정을 해서 이 헤파린 반응 곡선에 이 맞게, 뭐 이게 480초면 이 맞게 봐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만큼을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헤파린을 사용을 하면 좀 더 헤파린 많이 써서 좋을 건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타입 3 다이섹션이나 뭐 애뉴리즘 뭐 수술할 때 그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헤파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그 옥시네이터나 이런 거, 그 헤파린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 클로즈 시스템이냐 아니면 오픈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그 헤파린 양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클로즈 시스템으로 하면 헤파린 양이 좀 줄어들거든요. 한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피도 덜 나고, 그래서 그렇게 랩트 하트 바이패스 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낙서를 했더니 여기 보면 이제 이 헤파리나이제이션인데, 이제 오픈하트 서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그냥 오픈 시스템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오픈 시스템과 클로즈 시스템의 차이 알아요? 차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 보통 오픈하트 서저리니까 그 옥시네이터를 사용을 하는 수술은, 이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혈액이 이 공기와의 접촉이 직접적으로 있냐 없냐예요. 오픈 시스템 같은, 우리 리저버가 있는 그 수술들, 오픈하트 서저리, 심장 수술 같은 경우는 거의 리저버를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리저버 자체 내에서 공기와 혈액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기와 그 접촉이 되는 순간 이 혈액은 이제 응고 기전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헤파린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kg당 300유니트를 주고, 만약에 그 ACT 값이 480초가 안 나오면 더 애들을 하게 되는, 보통 그런 이유입니다. 오픈 시스템은 이제 공기와의 접촉이 직접적으로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오픈이냐 클로즈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에크모 같은 경우는 이 오픈하트 서저리하고 에크모 같은 경우는, 에크모에서는 리저버를 사용하지 않죠. 리저버를 사용하지 않고 혈액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게 없어요. 그냥 그 회로 안에만 혈액이 돌기 때문에 에크모의 경우에는, 그래서 헤파린 양도 많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오픈하트 서저리 같은 경우는 이 액티베이티드 클로팅 타임이 480초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 에크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100유닛,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kg당 환자한테 뭐 그 캐듈레이션 때문에 그 헤파린을 주게 되거든요.
그 카테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100유니트를 보통 넣어요. 100유니트를 넣어서 이 최소한 150초 이상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200에서 250초를 유지하라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게 이게 종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은 피가 되게 잘 굳어요, 얘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응고가 잘 안 돼요, 걔네들보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서전들이 외국 나가보면 수술해주고 나면 피가 안 난대요, 걔네들은. 그만큼 딥베인 스루모치수도 뭐 많다고 그러는 것 같고,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50초 이상을 유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오픈하트 서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볼러스로 주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컨티뉴스하게 보통 줍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그 양을 줄여서 ACT 값을 이제 맞춰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파린의 반감기는 1에서 1시간.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거는 그 약의 효과가 뭐 방사능에도 반감기 있잖아요. 근데 이 어떤 그 물질의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그 시간이에요. 기간이에요. 그걸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고, 이 심장 수술을 ACT를 측정한 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간헐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죠. 만약에 그 480초 이하가 되면. 근데 보통은 뭐 100유니트를 보통 주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 헤파린 반응 곡선을 그려서 이거를 보고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세종병원은 다 그려서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영중이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모눈종이라는 얘기를 아나, 모눈종이 다 알죠? 그게 있는 거. 그거 한번 가져라 그래가지고 한번 그려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는데, 이놈의 ACT 기계가 480초 이하로 수술 내내 떨어지질 않아요. 무슨 기계가 그런 기계가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ACT, 만약에 480초인데 헤파린을 주려면 480초 이하로 떨어져야지 주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쪽에 위에 있어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계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100유니트씩. 만약에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프로타민을 이용한 이제 엔티도트를 주게 되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1대1로 줍니다. 1대1로. 만약에 케이지당 300유니트를 줬다면 헤파린도 보통 300mg을 주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헤파린 반응 곡선을 통해서 헤파린 옆에 프로타민만 갖다 놓으면 1대1이니까 주는 양도 맞춰서 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뭐 120초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120초에 맞게, 만약에 480초가 예를 들어 헤파린 반응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480초잖아요.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120초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수술 끝나기 전에 400초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그리고 얘 그려서 이만큼의 차이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300mg까지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파린과 프로타민의 반응 이제 1대1로 준다는 가정하에 0.75대1도 이것도 뒤에다 이렇게 같이 그리면 됩니다. 프로타민도. 그래서 그 초에 맞게 주면 이 많은 양의 그 약들이 들어가는 거는 뭐 그렇게 환자한테 그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정확한 그 노멀 레인지도 좀 알아야 돼요. 노멀 레인지를 아까도 그 심장 그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확한 그 RA라던가 RB, 뭐 풀마 아테리, 그 다음에 렁을 지나서 뭐 LA, LB로 LAB, 에올타 오는 뭐 그런 민 프레셔, 그 다음에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그 다음에 그런 프레셔들을 정확한 값을 내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에 대한 수술실에 들어와서의 환자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환자를, 그 세 개를 비교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플레이트렛 카운트는 정상 범위가 이렇죠. 근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 CPB냐 에크모냐에 따라서 이 감소되는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CPB 같은 경우는 이 정상값이라도 이 CPB를 돌리자마자 제일 먼저 얘가 뭐 25%에서 50%까지 감소를 하거든요. 플래틀리트는 펌프를 돌리자마자.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회로에 다 코팅 같은 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제일 먼저 이 튜빙이라던가 옥시네이터에 보면 이 표면에 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제일 먼저
펌프를 딱 스타트 하자마자 이 플래트리트가 쫙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제일 먼저 뭐야? 제일 먼저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게 플래트리트가 이렇게 감소를 하거든요. 화면 안 보여요? 또? 보이죠? 근데 에크모 같은 경우도 에크모의 경우는 CPV만큼 접촉할 면이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감소를 하는데 에크모에서는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플래틀리트가 어디서 또 제일 많이 깨지냐면 그 캐놀라 그 전단 있죠. 전단에서 제일 많이 깨져요. 캐놀라 전단에서 왜 깨지냐면 이 작은 캐놀라를 썼을 때 그러면 앞에 이거 jetflow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jetflow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 영상 유튜브에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 이 jetflow가 형성이 되면 이게 나오자마자 그 캐놀라 전단에서 이런 혈액 손상이 되게 심해집니다. 혈액은 뭐 RBC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RBC도 있고 뭐 적혈구도 있고 혈액 안에는 뭐 여러가지 뭐 플라즈마도 있고 근데 제일 많이 손상을 보는 게 이 jetflow 캐놀라가 작은 걸 써가지고 이 jetflow 형성에 의해서 손상을 보는 게 뭐 적혈구도 깨지지만 이 플래틀리트도 많이 깨져요. 그래서 이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던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블리딩 타임 같은 경우는 보통 2에서 5분 정도면 저절로 지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누르는 것도 한 5분 되죠. 누르고 있으면 이 클로팅 타임 같은 경우도 12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범위는 뭐 100에서 140까지를 보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120초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에크모 하거나 이럴 때 뭐 프로트롬빈 타임이라든가 뭐 APTT 이런 것들 이런 수치도 좀 정상 범위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INR 있죠. INR에 보면 이런데 뭐 판막 수술 뭐 그 조직 판막을 넣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는데 뭐 미케니컬 밸브 같은 경우는 이거를 더 상승을 시켜서 혈액 응고를 방지를 하는 그러니까 정상 범위도 정확하게 좀 노멀 레인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알고 있다고 나도 생각을 하는데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해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거. 그래서 좀 자꾸 그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보고 자꾸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픈 시스템과 클로즈 시스템의 차이는 보통 이제 리저버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데 얘는 에크모고요. 얘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CPV예요. 보면 여기 리저버라는 건 이 윗부분에서 다 공기가 다 접촉이 되잖아요. 바로 이 윗부분은 다 열려 있어요. 여기 열려 있는데 여기는 공기가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얘는 이 공기 접촉 때문에 이 체순환 과정에서 이제 ACT 값이 낮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클롯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 리저버예요. 리저버에서 클롯이 쫙 돼가지고 나중에 여길 막아요. 그 플로우가 안 가요. 클롯이 돼버리면. 그 엔티스롬빈 3가 ACT와 관련돼서 그 가장 중요한 인자거든요. 엔티스롬빈 3가 이제 낮게 되면 뭐 80에서 보통 120까지가 정상인데 이게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헤파린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ACT 값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모르고 수술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검사를 잘 안 하고 할 때. 그래서 ACT 값이 뭐 거의 250초를 안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이런 경우도 이게 왜 그러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세종 같은 경우는 루틴으로 엔티스롬빈 3 검사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응고가 확 돼요. 이렇게 예전에 제 건대병원도 그 아마 조은영 선생님도 아마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건대병원 가서 소아수술 하는데 그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클롯이 돼버려가지고 한번. 근데 그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엔티스롬빈 3가 낮아가지고 아마 그랬던 거지 않을까. 헤파린 아무리 많이 줘도 AC 값이 안 올라가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당연히 플로우는 뭐 형성이 안 됩니다. 요거는 에크모인데 에크모가 좀 틀리죠. 이런 에크모 아마 본 사람도 있고 아마 처음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에크모가 뭐 PLS가 있고 뭐 EBS가 있고 이렇잖아요. 이 에크모 전용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전에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이런 장비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메드트로닉 그 어피니티의 그 옥시네이터고, 얘는 그 예전에
이제 점점 없어지고 요즘 쓰는 데가 있나 모르겠네. 이 BP80이라는 바이오 펌프인데 요거를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에크모를 많이 돌렸었어요. 그래서 실제 조립을 해서 에크모를 많이 돌렸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오래 못 가요. 그 옥시네이터에 그 타입이 두 개가 있는 거 알아요? 뭐 물론 세 각까지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옥시네이터 멤브레인의 타입이 그 할로 파이버인데 이 폴리프로필렌 타입이 있고 폴리메틸펜틴 타입이 있어요. 얘는 폴리프로필렌이거든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메틸펜틴의 차이는 이게 만약 파이버라고 가정을 하면 이 파이버의 홀이 이게 좀 많은 거예요. 메틸펜틴 아니 프로필렌이.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이게 이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파이버 안으로 옥시네이터는 이게 만약에 옥시네이터라고 그러면 그럼 여기가 혈액이고 당연히 혈액의 압력이 계속 높죠. 그러면 이 홀로 이 플라즈마가 계속 유입이 돼요. 리키지 그걸 이제 플라즈마 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막 이렇게 부글부글 빠져나와서 옥시네이터가 펑션을 못합니다. 만약에 100개의 할로 파이버가 있는데 이 점점 뭐 그 플라즈마 릭 때문에 80개 뭐 60개 이렇게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 홀이 막히면서 가스 교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옥시네이터가. 근데 폴리메틸펜틴 재질의 경우에는 이 그 프로필렌에 비해서 홀이 몇 개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 플라즈마 릭 자체가 많이 잘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비싸요. 에크모 PLS나 EBS의 그 폴리메틸펜틴 재질들은 거의 한 340만원씩 하잖아요. 뭐 다 물론 포함된 거긴 하지만 그 안에 뭐 여러가지 소모품들이.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심장술에 쓰는 거는 거의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씁니다. 왜냐면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수술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근데 이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오래 돌려야 되잖아요. 뭐 2주 한 달 뭐 넘게 돌리니까 어떤 환자들은 그렇게 위해서 재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도 더 비싸요. 왜냐면 저도 이거 그 환자 이거로 예전에 사용을 하면서 제가 한 8개까지 갈아본 적이 있는데 이 계속 망가져요. 한 12시간 정도 되면 다 망가져요. 왜냐면 이 압력 자체가 옥시네이터는 이렇게 옥시네이터가 있으면 이게 할로 파이브가 이렇게 안으로 이게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여긴 혈액이고 혈액이 당연히 혈액의 압력이 이 가스 혈액은 자꾸 이쪽으로 밀어야 돼요. 만약에 반대가 되잖아요. 이 가스 쪽의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일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에어엠볼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항상 옥시네이터는 이 혈액의 압력과 이 가스 그 할로 파이버의 가스의 압력에서 이 혈액의 압력이 무조건 커야 돼요. 그래야지 공기가 그 옥시네이터 안으로 안 들어가요. 이건 되게 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건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픈 시스템이냐 클로즈 시스템이냐에 따라서도 이 중요한 점은 이제 헤파린을 많이 쓰냐 안 쓰냐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헤파린을 많이 안 쓰게 되면 뭐 헤파린 많이 써서 좋을 건 없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장 그 체외순환에서 그 조심한다기보다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인공장치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헤몰라이시스가 자꾸 생겨요. 헤몰라이시스가 이제 그 더군다나 이제 펌프를 오래 돌리게 되면 우리 보통 헤마추리아라고 얘기해서 그 소변이 그 혈액이 빠져 그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그 약간 붉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막 진짜 무슨 와인 색깔처럼 나오는데 그 헤몰라이시스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장시간에 이제 체외순환을 운영을 하거나 왜냐면 인공장치들을 혈액이 다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혈액들이. 롤러 펌프를 이제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도 발생을 하지만 이 롤러 펌프 같은 경우는 이 오클루전이 잘못되면 진짜 큰 낭패를 봅니다. 이 오클루전을 크게 3개로 나누게 되는데 이 오버 오클루시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오클루시브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언더가 있어요.
이 정상적인 걸 넘어서거나 밑으로 내려 언더나 오버나 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버클로시브 같은 경우는 이 혈액이 손상도 심해지지만 나중에 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 만약에 압력 자체가 많이 받거나, 롤러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 롤러가 눌러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롤러 펌프를 너무 이격을 세게 해버리면 이 혈액 손상도 심해지지만 나중에 심하면 라인이 찢어져요. 그 롤러에 감는 게 실리콘이거든요. 그 실리콘 자체가 찢어지는 경우도 실제 있었고, 이 언더클로시브는 찢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얘도 혈액 손상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이 터뷸런스 플로우가 너무 많이 생겨요. 이 터뷸런스 플로우도 이 혈액에 이 플로우 자체가 두 개가 있는 거 알죠? 라미나 플로우가 있고 터뷸런스 플로우가 있고, 라미나 플로우 같으면 이게 혈관이라고 그러면 이 라미나 플로우는 측류라고 그래요. 측류. 왜 측류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기 보면 혈관이잖아요. 무슨 관, 뭐 어떤 관이라고 치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천천히 가요. 그 다음에 중간쯤 되면 이 정도 가고 가운데는 빨라요. 이런 식으로. 이 쉐어 레이트라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그 제가 혈액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이게 쉐어 레이트, 뭐 쉐어 플로우 얘기를 해줄 텐데, 이런 식으로 측류가 형성이 되면 플로우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쪽에 저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쉐어 레이트가 커서 그래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다시. 이 측류는 이 혈액 손상이 크게 없는데, 이 터뷸런스 플로우가 생기는, 이제 만약에 가다가 뭐 관이 이렇게 좁아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게 꺾인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측류들이 그 와류라고 그러거든요. 터뷸런스 플로우를. 이런 와류가 생기면서 이런 와류에 의해서 혈액이 많이 또 손상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작은 캐놀라를 쓰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젯 플로우 때문에 이제 젯 플로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하겐 푸아세이유 그 유튜브 봤으면 거기 보면 하겐 푸아세이유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퀘이션 방정식 내가 하나 올려서 설명한 거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 압력의 그라디언트가 너무 이렇게 세잖아요. 얘가 100이고 얘가 만약에 뭐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플로우가 이 프레셔 로스라고 그러는데 압력 손실이 벌써 70이나 된 거예요. 이런 관을 쓰게 되면 만약에 플로우를 100을 주는데 얘는 3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70은 뭐로 나오냐면 이게 벨로시티로 형성이 돼 버려요. 속도. 여기서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 수도꼭지 앞에 콱 잡아버리면 되게 멀리 가죠, 물이. 그게 속도가 그 압력 손실이 심해져서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카테타에서 증상이 발생을 하면 물이야 그냥 나가면 되지만 이 혈액 손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뭐 체순환 과정에서 캐놀라는 이건 맨날 좀 중요하게, 에크모도 마찬가지예요. 캐놀라는 좀 최대한 큰 거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대한 큰 거. 그 환자에 맞는, 무조건 큰 거 쓰라고 해서 무조건 큰 거 쓰는 게 아니라 그 환자에 맞는 가장 큰 사이즈의 캐놀라를 사용해야지 환자가 좋아지지, 뭐 작은 캐놀라를 사용해서 환자가 좋아지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되게 피가 다 깨지기 때문에 이제 혈액 손상이 되면 일단 수혈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일단 혈액 응고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관류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환자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 젯 플로우 같은 경우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게 만약에 혈관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안에 들어가 있어. 그 혈관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혈관이 뭐 다이섹션이 될 수가 있고, 계속 혈관에 내피를 그 빠른 속도로 그 혈관에 만약에 카테타의 위치가 같이 그 혈액과 같이 주행을 하면 괜찮을 텐데, 만약에 카테타가 혈관 쪽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젯 플로우에 의해서 혈관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이섹션도 생길 수가 있고, 그쪽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채터링 이펙트도 이제 이 혈액을 손상시키는 원인입니다. 에크모라던가 체순환 과정에서도 채터링 이펙트가 많이 일어나요. 배진 선생님, 이 채터링 이펙트라는 게 라인이 탁탁 튀어요. 이게 그 캐놀레이션을 하고 나서 그 2분의 1 라인 연결해 놓잖아요. 비너스 이게 수술할 때. 그럼 라인이 보면 이게 탁탁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왜 발생을 하냐면 그 캐놀라가
그 RA에 보통 들어가거나 혈관에 들어가는데, 그 이제 쭉 드레인, 그 사이폰 이펙트에 의해서 드레인이 되다가 드레인 양이 줄어들면 그 조직이 그 카테터 홀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지면서 채터링 이펙트, 그걸 이제 탁탁 튀는 현상을 채터링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혈액 손상이 좀 많이 돼요. 이 에크모 하는 거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에크모 할 때 비너스 라인 팍팍 튀는 거 봤어요? 그 채터링이 일어나면 아마 봤는데 뭐 본 건지도 모르고, 하여간에 못 봤으면은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아, 이런 게 채터링 이펙트구나. 근데 그런 이펙트가 생긴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RA의 볼륨이 없다는 소리예요. 뭐 드레인이 너무 많이 돼도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 채터링 이펙트 때문에 이 채터링 이펙트가 갑자기 네거티브 프레셔를 확 걸어버리거든요. 이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 포지티브 프레셔보다 네거티브 프레셔에 되게 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카디오토미 서커 할 때 그 절대 위에서 컬랩스 시키지 말라고 내가 그 피해 선생님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그 딱 컬랩스 되는 순간 거기서 혈액이 막 다 깨져요. 그 네거티브가 걸리면서. 그래서 그 채터링 이펙트,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증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벤트라던가 아니면 뭐 루트 카테타, 이 혈관에 직접 삭관되는 캐놀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웨이 밸브를 보통 사용을 해요. 보통은 이 원웨이 밸브의 역할이 뭐냐면, 그 위쪽에 카테타에서 만약 채터링 이펙트가 형성이 됐을 때 이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장치거든요. 이 원웨이 밸브라고 있어요. 저는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변형된 이제 원웨이 밸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해주면 혈액 손상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런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체해순환 직후 이 플래틀리트가 가장 문제인데, 이거는 거의 한 20에서 50%까지 확 줄어들어요. 플래틀리트가 시작하자마자. 만약 15만 있었다 그러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뭐 7만 정도. 그 수술해주고 나면 그 다 플래틀리트가 정상 범위 있었더라도 다 떨어져 있는 거 알죠? 그 CBC 해보고 이러면. 그게 다 이런 그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런 그 혈관, 그 라인 안에 다 이제 그 흡착이 된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알부민을 보통 이제 알부민을 넣어요. 그 알부민을 넣어서 순환을 시키게 되는데, 회로에 이 알부민 코팅이라는 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알부민을 표면에 그 코팅을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외국 책에도 나와 있고 다 이 알부민 코팅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싶어서 항상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가장 큰 건 이제 플래틀리트가 많이 감소하면 당연히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체외순환 회로에 의해서 많이 이제 이런 게 발생을 하고요. 요즘 체외순환 회로는 뭐 헤파린 코팅도 있고, 뭐 이제 그 각 회사마다 그 바이오 코팅이라고 그러고, 뭐 엑스 코팅이라고 그러고, 또 코팅 자체가 많아요. 메디트로닉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코팅이라고 그러죠. 메디트로닉이 코팅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여러가지 친수성 제품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코팅을 그 라인 자체를 코팅을 해서 이런 그 플래틀리트의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옥시네이터도 그 지금 이 아피니티 같은 경우는 그 무슨 코팅이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코팅이 있는데 그게 또 바뀌었어요. 퓨전의 경우에는 좀 더 그 밸런스 코팅이라고 그러나, 밸런스 코팅으로 해가지고 이 그런 플래틀리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감소가 되지 않게 그 인공 장치를 통과를 하면서. 근데 되게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EBS하고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EBS하고 PLS를 보면 PLS가 혈액 손상이 많이 없거든요, EBS에 비해서. 근데 EBS에서 혈액 손상이 가장 심한 거는 이 그 센트리퓨갈 펌프 때문에 많이 깨져요, 피가. 이 센트리퓨갈 자체가 좀 그 혈액이 순환하는데 그 좀 라미나 플로우식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터뷸런스 플로우식으로 그 혈액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EBS 아마 보면은 그 오래 돌리다 보면 EBS 콘 안에 그 혈액
혈액이 막 돌아가는 소리 들릴 거예요. 혈액이 그 안에서 클롯돼 가지고 막 쉬리릭 쉬리릭 소리도 막 들리고,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 보면 그런 클롯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네, 그런 것도 다. 그래서 콘도 요즘은 뭐 소린하고 뭐 메드트로닉하고 뭐 가장 지금 펌프는 가장 이게 좋을 텐데, 소린 같은 경우는 이 로타플로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는 CP 펌프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옛날 BP80이 그 메드트로닉에서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CP40으로 바뀌었어요. 이 80과 40의 차이는 뭐냐면 이 프라이밍 볼륨의 양이에요. BP80 예전에 80cc가 프라이밍이 됐었고, 이 CP40은 40cc가 프라이밍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플로우에 들어오는 그 차이도 틀려요. 그 방향도.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혈액이 손상이 좀 덜 되고, 그다음에 플로우도 더 많이 그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스트레이트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렇게 날개는 아닌데 임펠러랑은 좀 달라요. 임펠러 타입이랑은. 그렇게 넣어서 이제 플로우 카디악 아웃풋을 좀 더 늘릴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몰라이시스가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그 환자 카디악 아웃풋에 맞지 않게 이 작은 사이즈의 캐놀라를 삭관을 하게 되면 이 여기에서도 손상이, 헤몰라이시스가 상당히 계속 설명을 하지만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캐놀레이션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캐놀라의 위치가 방향이 만약에 혈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그 압력 자체가 올라가서 혈액 손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놀라의 방향, 그래서 그 아티리얼 라인의 압력은 항상 측정을 해야 돼요. 이 수술 중에도 어센딩 에올타에다 보통 우리가 그 캐놀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어센딩 에올타에다 캐놀레이션 하는 과정의 수술 중에 이게 캐놀라가 이게 좀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가게 되면 이게 이 혈관, 이렇게 보면 이게 어센딩 에올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혈관이 들어가서 엔드홀이 이렇게 같이 주행을 하면 좋은데, 이 어센딩 에올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엔드홀이 이 혈관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가지고 카테타가 고정을 잘 해놔야 되는데, 그럼 얘가 혈관으로 쏠 거 아니에요, 플로우를. 그럼 이렇게 되면 혈액도 깨지지만 그 혈관 손상도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압력이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요. 그 회로에서 재는 압력이, 그 압력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압력이 만약에 그 회로에서 재는 압력이 뭐냐, 예를 들어 지금 150mm 머큐리 정도로 측정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18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캐놀라가 위치가 좀 변했거나 아니면 그 환자 자체의 압력 자체가 올라간 거예요. 그 라디오 아테리라든가 쟤는 혈압이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회로에서는 어차피 그 다 같이 측정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보고 환자 그 라디오 아테리에 측정되는 혈압이 정상인데 이 뭐 갑자기 혈압이 올라갔다, 그 압력 자체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캐놀라 자체가 돌아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심한 거 아니면, 만약 이게 갑자기 뭐 250까지 올라갔다 이러면은 당연히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이거를 한 180까지 올라갔으면 좀 캐놀라에 문제가 있나,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티리얼 라인의 프레셔를 재지를 않고 있다 이러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 수 있는 건 또 있어요.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아티리얼 캐놀라가 돌아가 있는지 안 돌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두 가지를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 캐놀라가 돌아가서 그 혈관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오 펌프는 그 앱토로드가 증가를 하게 되면 플로우가 줄어요. 저절로 자기가. 그래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롤러 펌프 같은 경우는 이 앱토로드가 증가를 하면 롤러 펌프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밀어버립니다. 그냥 플로우 자체가 롤러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잘못되면 크게 잘못될 수가 있는데, 센트리퓨갈 펌프는 이 앱토로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캐놀라가 돌아가서 압력 자체가 올라가면 만약에 플로우가 4,500을 주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4,000으로 줄었어요, 얘가. 그럼 압력이 어디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캐놀라 자체가 돌아가서 압력이 플로우가 떨어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이 라디알 아테리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플로우 자체가 줄었잖아요. 압력 때문에 그 방향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동시에 하나는 이 심폐기에서 재고 있는 압력이 떨어지고 플로우가 줄고 그 라디알 아테리도 같이 준다. 그럼 카테타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RPM은 똑같은데 이해 안 될 텐데 나중에 그것도 그 어떤 응급 상황 관련돼서 그건 다시 또 얘기를 해줄게요. 한번 나중에 그 그림을 보면서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물론 뭐 서지컬 블리딩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헤몰라이시스가 증가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손상이 많이 되게 되면 서지컬 블리딩이라든가 뭐 우리가 우징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때는 이제 뭐 성분 수혈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합니다. 수술을 할 때 뭐 성분 수혈은 보통 FFP라던가 뭐 플래틀리트도 많이 주죠. RBC도 주고, 뭐 크라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많이 주진 않는데 가장 많이 주는 거는 FFP하고 보통 RBC입니다. 인구인자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래서 뭐 플래틀리트 같은 경우는 봐서 그 검사를 해봐서 뭐 다이섹션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루틴으로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일반적인 뭐 판막 수술에서는 그렇게 뭐 플래틀리트를 이렇게 잘 주지는 뭐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주진 않습니다. 뭐 아니면 뭐 리두라든가 뭐 트리두 뭐 이런 식으로 수술을 여러 번 했던 사람들은 주입을 하고요. 보통은 FFP라든가 RBC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성분 수혈이죠. 결국에는 각각 성분. 뭐 RBC 같은 경우는 뭐 이제 RBC도 손상이 될 수 있으니 계속 손상돼도 RBC도 손상이 돼요. 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터링 이펙트라던가 아니면 캐놀라 전단에서 압력 자체가 이제 문제가 돼서.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네가티브와 포지티브 프레셔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피하는 방법은 이 압력 변화에 제가 이제 이게 뭐 롤러를 써야 되냐 뭐 바이오 펌프를 써야 되냐 뭐 어떤 게 좋냐 나쁘냐 그걸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안전면에서는 바이오 펌프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앱트로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앱트로드가 상승을 하게 되면 플로우는 자기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혈관이나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펌프 같은 경우, 센트리퓨갈 펌프 같은 경우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프레셔 펌프라고 그래요. 프레셔 펌프. 프레셔의 이 앱트로드의 영향을 받는 펌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레셔 다른 이름으로 프레셔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는 훨씬 안전해요. 그 다음에 센트리퓨갈 펌프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 손상을 줄이려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롤러보다는 센트리퓨갈이, 왜냐면 원심력에 그 롤러는 라인을 눌러서 해주기 때문에 그 눌러지는 과정에서 혈액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없이 회전력에 의해서 그럼 혈액 손상이 적어진다 그래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롤러만 쓰는 병원도 있고요. 뭐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센트리퓨갈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응급 상황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롤러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롤러가 훨씬 준비하기가 빨라요.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응급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롤러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또 응급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롤러 펌프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오클루전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클루전을 어떻게 맞추는지도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다 몰라서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 헤모다일루션도 되게 중요한데, 이 헤모다일루션도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나중에 헤모다일루션 관련돼서 헤모다일루션만 한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걸 해서 좀 정확하게 헤모다일루션이 어떤 영향을 이 체외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